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알림 버튼 잊지 않으셨죠?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사실 매주 목요일 저녁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소통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의 전 X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수억대 건물주의 딸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모든 걸 다 가졌을 것 같은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위험한 초대 시작합니다. 자, 때는 199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마비가 한참 내리고 있었다고 해요. 비가 투투투투투 떨어지는 어느 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84년생 당시 곽재은 양 6살이었는데요. 이 곽재은 양은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곽재은 양은 혼자서 등하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다 이제 얼굴을 아는 사이니까, 그리고 가깝고 편리하니까 또 안전하고, 그래서 이 재은이의 엄마는 그냥 딸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냈다고 해요. 자, 너무나 예쁜 6살의 이 재은 양은요, 그날 비가 막 떨어지고 있어서 노란색 비옷과 빨간 장화에다가 예쁘게 이름을 적어 넣은 우산을 챙겨 들고 유치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도 재은이의 엄마는 난 12시면 끝나는 유치원 시간에 맞춰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당연히 딸이 빨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야 할 12시가 돼서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됐던 이 재은이의 엄마는요, 유치원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자, 아이들이 막 집에 하원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이 뭐 엄마를 만나가지고 가고, 뭐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 만나서 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의 수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도 자기 딸은 재은이가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재은이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잠시만요. 부원장님! 이라면서 부원장님을 불렀어요. 자, 부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어머님께서 30분 전에 전화 주셨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재은이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데리러 오시는 길에 만나면 되니까 재은이만 그냥 보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재은이의 어머니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그런 전화를 한 것일까요?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재은이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30분 일찍 보내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 자, 처음에 그녀는 혹시 재은이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가까운 지인이 장난을 친 건가? 누구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자, 재은이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으면 그냥 그런 장난은 지금이라면 그냥 웃으면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엄마는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재은이가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아빠도 회사를 뒷전으로 하고 바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은이를 알고 있는 재은이와 가까웠던 지인들한테 전화를 다 하면서 혹시 재은이가 거기 있나요? 혹시 재은이 친구지요? 막 재은이가 지금 집에 안 돌아와서 재은이 친구라든지 재은이를 알고 있던 지인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모두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재은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죠. 자, 재은이가 실종된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재은이 엄마와 아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유치원 관계자와 그리고 재은이 그 주변 엄마나 아빠 주변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유괴 사건일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가지고 재은이 일단 집에다가 이런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녹음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해는 뉘엿뉘엿져서 저녁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재은이를 데리고 간 누군가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걱정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는 제발 재은이가 아무로 다치지 않았기를, 지금 굶고 있진 않기를, 혹시 지금 배가 고프진 않나?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9시, 평상시에면 재은이가 잘 시간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디에서도 재은이를 찾는, 재은이와 관련된 그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자, 자정을 넘기고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없었죠. 재은이 엄마 아빠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6월 26일 오후 5시에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재은이가 실종된 뒤에 29시간 동안 아무에게서 연락이 없다가 드디어 그 다음날인 그 오후 5시에 연락이 온 겁니다. 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목소리는요, 젊은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재은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재은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송금하세요. 자,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지금 재은이가 살고 있었던 집 근처, 그 동네 근처가 약간 좀 부촌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큰 돈을 요구한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건 여성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는 그럼 우리 재은이 목소리만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재은이 목소리를 들려야 제가 좀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라면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전화 속 그녀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 전화가 채 1분이 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이 발신 추적을 하려면 3분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경찰 추적 결과 발신지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나 무서웠지. 돈만 주면 재은이를 보내준대. 그러니까 일단 돈 주면 재은이가 보내준다는 거, 일단 재은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너무 희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형사들이 전화통화를 한 그 아내에게 막 질문을 퍼부어요. 목소리는 어땠어? 장소는 어딘가 어땠어? 무슨 소리는 안 들렸어?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화를 받은 엄마도 너무너무 긴장을 한 상태였고 지금 멘탈이 온전하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잘 기억을 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재은이 엄마는 그냥 목소리가 조금 높았고 맑은 편이긴 했는데 그 이후의 건 잘 못 들었어요. 어떡해요? 라면서 아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멀리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걸 못 들었다고 해. 근데 또 엄마는 그냥 다 자기 잘못 같은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집중 있게 잘 들었으면 뭐 하나라도 뭔가 단서가 있었을 텐데 라면서 엄마는 그때 자신을 막 탓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유아 실종이나 누군가가 실종이 되면 공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약간 비공개 수사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갖고 처음에는 비공개 수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자, 그래서 전화가 다시 한번 왔어.
전화를 끊은 지 채 10분 만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전 전화와 같이 같은 목소리의 여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다시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예금주 이름을 남성 이름을 댑니다. 바로 이상민이라는 이름을 대고 다시 전화를 끊어요. 그런데 이때 전화 통화를 조금 길게 했는지 이때 경찰이 발신지를 알아냅니다. 바로 서울 근교에 있던 어느 공중전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엄마랑 그 전화 건 사람과 통화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못 찾기를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왜 은행에서 돈을 왜 안 줘? 아저씨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동네에서 소문이 나갔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들리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재은이한테 무슨 일 생겼죠?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돈을 못 찾았어요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못 찾기는 왜 못 찾아요?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니까, 아가씨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못 찾기를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왜 은행에서 돈을 왜 안 줘? 아저씨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동네에서 소문이 나갔고. 그래서 이런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처럼 금융실명제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명으로 그런 계좌를 막 개설할 수가 있었거든요. 인터넷 뱅킹도 당연히 그때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들이 이걸 놓쳤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괴범의 전화 협박을 받은 다음 날인 6월 27일 아침에 이 재은이 엄마는요, 가까운 은행으로 갑니다.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일단 5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실제 입금했던 그 은행 계좌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5시 15분에 또다시 범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500만 원 입금된 거 확인했어요. 나머지 돈 빨리 붙여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재은이도 죽고 나도 죽어요. 라고 전화가 와요. 자, 그때도 이제 어머니나 이제 아빠가 제발 재은이 목소리만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의 그 간절한 호소는 항상 무시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8일 아침에 이 재은이의 엄마는요, 2,500만 원을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또다시 입금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경찰들은 이제 이게 경찰들뿐만의 힘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입금했으니까 이제 돈을 누군가가 찾아갈 거 아니야. 그때를 놓치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각 은행 직원들 창구마다 계좌번호를 입력해놓고 찾을 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말씀을 하자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계좌가 개설된 그 조흥은행의 그 전국 지점에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뭔가 시도가 있다.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각 조흥은행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놓고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조흥은행 전 지점에서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잠복 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자, 조흥은행 본점 전산실에서도요,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잠복 근무를 하고 이제 막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경찰분들의 형사분들이 다 이렇게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어라? 돈을 빼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범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타입이거나 굉장히 철저한 타입, 아니면 겁이 굉장히 많은 타입일 수도 있지.
자, 2,500만 원이 입금된 지가 거의 3천만 원이 입금이 된 거죠. 하루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조흥은행 본점 전산실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바로 범인이 드디어 전화를 한 거예요. 뭔가 돈을 지금 인출해 갔어요 라면서 시도를 한 게 밝혀집니다. 자, 그런데 형사들이 잠복 근무하고 있었던 전국의 조흥은행 지점이 아니라 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 설치되었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이 돈을 빼간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흥은행이 아니었어. 국민은행에서 간 거야. 자, 얼마를 뽑아갔냐? 액수는 30만 원을 뽑아갔다고 합니다. 자, 잠복 근무 중이었던 모든 형사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고 다시 경찰들은 막 이렇게 경계태세에 임하게 됐죠. 자, 범인은 당시에 혹시나 잡히지 않을까라는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빨리 돈을 찾아야 한다는 뭔가 강박관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13분 또다시 이번에는 조흥은행 본점 중앙 컴퓨터에 해당 계좌의 출금 시도가 또 포착이 됩니다. 위치는 바로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조흥은행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조흥은행이니까 그 근처에 경찰분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거기를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 명동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또 백화점 근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가는 거 막 하고 있었는데 형사분들은 막 달려도 달려서 갑니다. 자, 범인은요, 그때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카드를 이용합니다. 총 260만 원을 인출했는데요. 그러다가 막 그 돈을 뽑고 가고 이렇게 떠나던 중이었고 그 사이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막 뛰어갔어. 그러다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형사분이 계셨습니다. 자, 형사분의 눈에 띈 게 뭐였냐? 바로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서 이렇게 해서 딱 돌아 나오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갸녀린 어떤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라고 했더니 그 여성이 네, 왜요? 라고 한 거야. 그런데 막 아이를 이렇게 납치해가고 막 이렇게 막 유괴를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대. 아닙니다 라고 했대. 그런데 뒤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녀가 이 형사의 감이라고 해야 되나? 왠지 저 여자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치면 다시는 재은이를 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갸녀리고 여리여리한 그녀였지만 뭔가 느낌이 쎄했던 경찰이 그녀를 쫓아갑니다. 미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굉장히 가득 찬 들어찬 그 계단,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역, 그리고 체구가 작은데 여리여리한 여자가 그 사람들 틈 사이에 끼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경찰분은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로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미행을 하기 시작해요. 자, 전철역 안으로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철이 도착했죠. 경찰분은 같이 그녀와 그 전철을 탑승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미행만 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그녀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철이 도착하기 직전에 빨리 내리는 척하면서 형사분이 그 여자의 몸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자랑 같이 그 전철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숨가쁜 추격전이 끝나고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녀를 드디어 잡게 됩니다. 자, 범인. 그녀는요, 1967년생, 당시 23살의 홍순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바로 체포되었던 당시 그녀의 모습입니다. 자, 검거가 된 그 여성을 수색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가방에는 방금 인출한 것 같은 260만 원과 그리고 1시간 반 전에 인출했던 30만 원, 총 290만 원의 현금, 그리고 조은은행 통장과 카드, 그리고 재은이 부모님 앞으로 쓴 협박 편지 한 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협박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좀 자세히 막 몇 번이고 돌려봐가지고 읽어봤는데, 제가 읽은 부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협박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줌마, 우리 식구 다 죽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소. 아줌마, 나도 재은이 같은 딸이 있소. 살인까지 하고 싶진 않소. 재은이가 영악해서 울지도 않고 얌전히 잘 있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약간 뭘 먹였어 뭐 이런 글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읽어봤고 약간 이 부분에 있는데 이 자막 때문에 제가 밑에 있는 것까지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협박 편지를 이미 다 써놓은 거야. 자, 여성의 이름은요, 홍순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3살. 키가 160cm가 될까 말까 한 좀 자그마한 가녀린 체구였고요. 얼굴도 되게 앳된 청순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런 끔찍하고 흉악한 유괴 범죄를 저질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었대요. 그 형사는 이렇게 생각했죠. 절대 이 여자 혼자 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면서 해가지고 공범이 어딨어요? 공범 있죠?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범인 이 홍순영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저는 그냥 돈만 찾아서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돈만 찾아갖고 온 거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경찰들이 그럼 공범이 어딨어요? 라고 했더니 이 홍순영이 공범이 아니 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믿어주세요. 저랑 같이 가면 그 공범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어디서 가는데요? 진짜 맞아 공범 있어요? 라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이 돈 안 갖고 가면 그 여자애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라면서 공범에게 이 돈을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그 납치된 여자애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가상 계좌에도 아까 그 이상민이라는 남성 이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성 이름이니까 그래 진짜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형사들은요 홍순영의 말을 믿고 일단은 1차 접선 장소라는 이화여대 구내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어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범이란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 홍순영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장소도 있어요. 2차 접선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라면서 2차 접선 장소라는 서울역으로 갑니다.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1시간 남짓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역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 공범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또 이 홍순영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또 경찰인 걸 티 안 내게 하면서 하는 건 솔직히 좀 많이 힘든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잠복하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다가 플랫폼으로 청량리행 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홍순영이 선로 위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스크린 도어가 있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순영이 뛰어드니까 자살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먼저 발견한 기관사가 끼익 하면서 급정거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끔찍한 사고는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홍순영이 뛰어내렸고 홍순영을 뒤따라서 선로 위로 뛰어내린 이 형사분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홍순영을 들고 나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자, 당시의 실제 홍순영의 모습입니다. 홍순영은요, 약 뒷머리 부분에 한 5cm 정도의 찰가상만 입었을 뿐이고, 다행히도 큰 상처는 없었다고 해요. 자, 경찰은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묻고 있는데,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에게 경찰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재은이의 부모님들이 우리 재은이 어딨냐고, 제발 재은이 있는 데만 알려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경찰들도 재은이 어딨어, 빨리 말해 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사형시켜주세요. 사형시켜줘요. 단지 사형시켜달라는 말을 반복할 뿐 그녀는 재은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 당시에 홍순영 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딸한테 왜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은 명문대 유명 방송국 기자까지 하는 앤데 아니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짓을 해? 라면서 자신의 딸은 그럴 리가 없다라면서 그녀의 딸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홍순영은요 일반적인 범죄자들처럼 뭔가 집안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뭔가 불행했다거나 아니면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녀는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내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자,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왜? 아빠가 수억 대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였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허영심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 심리라든지 이런 시기 질투심이 엄청난 여성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그녀가 1986년 대학 입시 발표가 있었던 날, 이 홍순영은요, 자신이 원하던 대학 입시에서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자, 합격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왜 떨어져? 라면서 분노의 이글이글 끓고 있을 때쯤 그녀가 이제 막 시기 질투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이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어랄라? 그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그녀가 원하는 목표 학과에 학생증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향해 외치죠.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꼬여버린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당시에 그녀가 위조했던 진짜 학생증입니다. 보시면은 정치외교학과 1학년 홍순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은 그녀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가족들에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조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은 학생증을 위조해서 마치 자기 학생증인 양 가지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등록금을 타내서 그 돈으로 용돈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학생처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진짜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MT도 가고요, 학교 행사에도 다니고, 뭐 과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야. 수업도 듣고. 그래서 그녀를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다고 해요. 자,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교수님부터 선 후배들을 모두 속인 거야. 동기들까지 말이죠. 자,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다니다가 내가 다시 재수해서 다시 대학 붙으면 되잖아. 처음에 정식으로 대학 합격하면 되겠지.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가짜 대학생인 이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계속 대치해야 됐어. 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렸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은 당연히 망했죠. 대입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려 4년 동안이나 정말 대학생 행세를 하던 그녀는요, 정말로 졸업식까지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졸업식장에서 사진도 같이 찍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거짓의 삶을 살고 있던 그녀도 심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또 반대로 그 거짓말하는 상황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름 완벽하기가 자기가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생활을 했겠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니 어떻게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가 대학생인 것처럼 할 수 있어? 이거 병 아니야? 떠오르시는 그 병명이 있죠.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자, 실제 당시에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양파 껍질을 다 벗겨보니까 숨결까지도 거짓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리플리 증후군을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꿈꾸는 이런 이상적인 세계관을 위해서 내가 처한 이런 현실 세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허구의 세계를 위해서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의한 또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하나입니다. 자, 초라한 현실보다 멋진 거짓말을 선택한 그녀. 자, 사실 이 리플리 증후군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처한 현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내가 꿈꾸는 이런 이상적인 그런 생활이 아닐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녀는 명문 여대생에다가,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께는 자기가 되게 유명 방송국 기자가 됐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 남자친구 또한 명문대생에다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스펙 좋은 남자친구였죠. 자, 1년 가까이 사귀면서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된 남자친구 김씨. 자, 그녀는요, 사실 이 남자친구와의 결혼으로 이 모든 거짓말인 이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이 유명 방송국 기자도 KBS 방송국 자기가 그 기자가 됐다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봐봐. 이게 내가 이제 취직을 했으면 뭐가 나와? 월급이 나오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제 월급 같은 거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녀도 내가 취직을 했고 월급이 나오니까 그 돈을 어떻게? 부모님께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녀는 취직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있었던 그런 돈 같은 게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활 유지,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사실 이 리플리 증후군이요, 사회 환경이나 뭐 교육 환경, 뭐 주변 환경, 가정 환경에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자기 현실에 대한 인지 능력, 약간 스스로의 환경이나 그런 현실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게 거짓말로써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꿈꾸는 이런 이상 현실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자기는 KBS 유명 방송국 기자인데 그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월급도 많을 거 아니야. 부모님께 돈은 드려야 되고 남자친구랑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머나 어떡해. 자,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그녀가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좀 부잣집 딸이었잖아. 그리고 뭐 스펙도 좋다고 했는데 이 남자친구 부모님이 어떤 무슨 기운이 있었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왜 반대했냐? 키가 좀 너무 작다라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결혼을 반대하시게 된 거야. 뜻밖이었지.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하실 줄은 몰랐는데. 자, 그래서 유일한 자신의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이 결혼,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내가 그냥 내조를 한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다라고 하면 내가 부모님께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럼 나는 생활고에서 벗어나고, 그럼 나는 이 영원한 거짓말을 감추면서 이 대기업에 돈 많은 집안 빵빵한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건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래서 그녀에게 큰 시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에게 신경 쓰이는 여자가 생겨요.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직장 동료 박모 양이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녀의 망상인지 아니면 실제 약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생각한 거야. 저 여자가 내 남자친구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저 여자가 나 대학 안 나왔고 기자도 아니라고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그녀를 의식하게 돼요. 저 여자가 내 남자친구와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어.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여자를 없애야 되는데? 라면서 그 박모 양을 끊임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려운 난관의 난관 속에서 이 사이가 약간 조금 벌어지기 시작한 남자친구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던 거야. 여기 보시면 애인의 호감을 사려 돈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에게는 돈이 막 필요했어요. 사랑받기 위해,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녀가 생각해놓은 건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그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생활비나 이것저것 점점 생활이 쪼들어들고 있었고, 결혼을 핑계로 일을 그만둔다고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게 생기게 된 거야. 자, 범일 당일에 사실 비교적 집안이 부유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녀가 자신의 동네 주변, 그러니까 조금 부촌이라고 알려진 부유한 그 동네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그리고 유치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 유치원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유치원 우산꽂이에 달려있는 우산에서 이 재은 양의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비를 읊고 우산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은 그 우산을 들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 우산꽂이에 있었던 그 유치원 재은 양의 우산 이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우산꽂이의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유치원에 전화를 걸게 된 거죠. 자,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엄마라고,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재은이만 좀 빨리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 유치원에서는 엄마라고 하고 재은이의 이름을 너무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재은이를 그냥 보낸 거예요. 재은이 그냥 제가 중간에서 만날 테니까 바로 귀가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가를 시켰겠지. 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고 유치원에 나와서 있던 재은이는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어린 나이 6살짜리 재은이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은아 일로 와 그랬더니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라면서 그 여자에게 갔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녀는 굉장히 청순한 인상이었고 키도 아담하고 여리여리해서 아이가 그렇게 위협을 느낄 만한 인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되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엄마 친구야. 엄마가 뭐 심부름 시켜가지고 언니랑 이모랑 같이 가자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재훈이는 엄마가 심부름을 했다고 그러고 엄마 아는 이모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아마 그녀를 따라갔겠죠. 자, 처음에 재은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명여대 앞까지 갑니다. 자, 왜 숙명여대 앞으로 갔을까요? 참 이것도 참 이상해, 그치? 자, 숙명여대 앞으로 가서 홍순영은요, 그 카페에 앉아서 나는 엄마 친구야. 그래서 그 재은이에게 빵과 음료수를 사주면서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재은이를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서 재은이한테 이름이랑 집 주소랑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다고 해요. 자, 그렇게 재은이에게 정보를 뜯어낸 그녀는요, 바로 재은이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그녀가 현장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라면서 경찰들이랑 이렇게 대동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또 들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재은이한테 뭐라고 말했어? 라는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형사분들과 나눈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제가 자막을 달아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에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재은아하고 부르자. 다가가자. 네가 뭐라 그랬어? 엄마 심부름. 엄마 심부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재은이가? 친구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재은아하고 부르자. 다가가자. 네가 뭐라 그랬어? 엄마 심부름. 엄마 심부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재은이가? 친구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 자, 재은아하고 부르자 뭐라고 했어? 경찰분이 물으셨더니 엄마 심부름으로 왔다고. 그래서 경찰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랬더니 그녀가 제가 그냥 따라가자고 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은 양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그녀가 발견된 그 장소예요. 그 재은 양이 발견된 장소였고, 이거는 그녀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엄마 지인이라고 해서 같이 갔었던 재은 양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계속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은 양은 그녀에게 당연히 저 이제 집에 갈래요 라면서 그녀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재은이는 계속해서 저 집에 갈래요, 집에 바래다 주세요, 저 보내주세요 라고 점점점점 칭얼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그녀는 이 숙명여대 안으로 그 재은이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옥상으로 올라간 뒤에 울며 애원하는 재은이의 목을 손으로 졸라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탱크 뒤편에 있는 벽 사이 공간에다가 재은이의 사체를 밀어넣죠. 나중에 보시면 그 사체를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로 눈을 항상 계속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안 봐. 이렇게 그 상황을 안 보고 계속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난 게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거지. 내가 힘들게 쌓아놨던 내 성이 무너진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막 이런 거야. 거의 다 반포기한 느낌이지. 너무 소름 끼치는 건요. 그녀의 부모님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재은 양을 기다렸겠어. 자, 그런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재은 양은 살해된 뒤였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납치한 뒤에 바로 살해한 거야. 얻을 만한 정보만 더 얻고 그냥 죽여버린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나 놀랄만한 또 정보를 이 경찰들이 입수합니다. 바로 그녀의 친오빠에게서 말이죠. 자, 당시에 이제 그녀의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검거 형사분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빠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전에도 한번 점점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그녀가 이 유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거의 한 26일, 29일, 27일이라 그랬나? 25일 전쯤에, 이 사건이 있기 25일 전에 1990년 5월달 송파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앞모양을 납치한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녀는요 5시간 동안 자신의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다가 감금했다가 풀어줬던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납치해서 그냥 이 상자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애를 이렇게 결박시켜 놓고 상자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뜬 거야. 왜 그랬는지 알아? 이유가 너무 끔찍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남자친구랑 같이 일하고 있었던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 자신의 남자친구 직장 동료 그 여성 있지, 박모양. 그녀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납치한 겁니다. 충동적으로 아기를 유괴한 거지.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결박시켜놓고 빈 상자에 가둬놓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다가 5시간 뒤에 너무나 다행히도 이 홍순영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묶여놓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왜 이러고 있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어떤 언니가 저를 여기 데리고 왔어요 라고 했겠지.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요 홍순영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녀는 글쎄요?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한 거야. 너 발뺌을 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신의 딸이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 너무나 철저하게 믿고 있었잖아. 숙명여대 그 아주 유명 대학교의 KBS 기자인 내 딸이 굳이 아이를 이렇게 할 리가 있어. 그래서 어머 이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애가 뭐 보고 뭐 했나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서 그냥 흐지부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아직 한글도 채 깨우치지 않은 그 안양 그 꼬마의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안양이 드라마거나 영화를 보고 그냥 따라한 거다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냥 어디서 본 것대로 그냥 말하나 보다, 드라마에서 본 거 말하나 보다 라면서 그냥 대충 장난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가족들이 사실은 수사에 잘 협조를 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흐지부지 이 사건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안양이 유괴됐을 때 사실은 그 여자애가 이 안양을 유괴했다라고 좀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사실 재은이 양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았을 텐데 라면서 이 재은이 양의 부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우리 딸이 이렇게 될 일 없는데 라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도 약간 뭔가 이 아이가 납치를 했다 막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했다고 해요. 너무 무섭지 않니? 아파트값 그게 뭐라고? 그리고 당시에는 아기가 뭐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별 일이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범죄 심리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성의 첫 번째 유괴 사건도 단순한 유괴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된다. 대체 공격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그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던 그 여자 직장 동료, 막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죽도록 미워했던 그 여자 직장 동료를 만약에 덮쳤어. 만약에 때렸어. 뭔가 살해 시도를 했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경찰이 잡혀갈 거 아니야. 그럼 형사사건과 연루될 거고 뭔가 법적으로 뭔가 일이 커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왔던 내 성이 무너지잖아. 거짓말로 꽁꽁 숨겨놨던 나의 뒷모습이 다 발각되는 거에 무서웠던 그녀는 성인이었던 일이 커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만만했던 그 어린 아이에게 자신의 이런 화풀이를 대체 공격으로 그 여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를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화풀이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자, 경찰은요,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이 범인에게 재윤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계속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계속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난 사형시켜줘요. 사형시켜줘요! 막 이러면서 오로지 그냥 사형시켜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재은이 엄마가 울면서 제발 우리 재은이가 있는 곳이라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하면서 이렇게 막 애원을 하고 호소를 했던 그 상황에 그녀도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결국에는 입을 열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제발 살아만 있기를 이라며 간절히 바래왔지만 엄마 아빠의 소망은 너무나 잔혹하게도 다 산산조각 나버리게 됐죠. 재은이는 그녀가 꿈에도 그리고 있었던 숙명여대 건물 옥상의 물탱크 뒷공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막 조사하면서 되게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그 기자분의 목소리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때조차도 그녀가 유명 대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 그리고 제가 그 당시의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범인 홍양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나 애인 김모 씨에게는 인류회사에 취직해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서 들었을 텐데 여러분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범인 홍양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나 애인 김모 씨에게는 인류회사에 취직해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 홍양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자, 뉴스에서조차도 범인 홍량은 올해 초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 그냥 그 뒤에 취업한 거는 남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처음에 이 기사가 났을 때조차 그녀가 모 여자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루머가 있거든. 소문이 있거든. 이게 범인이 학생 행세를 했었잖아. 숙면 여자 대학교에서.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몰랐대. 그래서 어떤 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내가 숙대 출신이어가지고 야 진짜 그런 여자가 이 대학 다녔냐? 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런 여자 없는데? 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자의 와이프분 덕분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 기자분이 아 범인 숙대생 아니라는데요? 아니래요. 라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덕분에 범인이 숙대생이라는 오보가 빗발치는 가운데 다시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있었다라는 이런 뒷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녀가 이렇게 이런 사건을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됐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이 진짜 되게 올바른 법이었어. 어떤 법이었냐? 어린아이를 아동을 유괴해서 납치하거나 살인을 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법이 지금까지도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지 모르겠어. 자, 그녀는 계속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녀에겐 어떤 벌이 구형됐을까요? 자, 그녀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그 길이었죠. 자, 자신 또한 계속해서 사형시켜달라, 나는 사형을 원한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고 1991년 12월 18일 다른 흉악범 9명과 함께 사형이 바로 집행됩니다. 자,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겠냐, 사형 집행 전에 남길 유언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했지만 집행관들한테 막 울면서 아니요 유언이 없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엉엉 울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장에서도 그녀는 울면서 사형을 시켜주세요, 사형시켜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녀가 이제는 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녀가 저렇게 울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녀가 울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저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라고 했다면, 정말 그랬다면 그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된 내 처지가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내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범까지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인범까지 된 거예요. 내가. 라면서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된 처지가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맞아, 반성은 무슨 반성, 들킨 게 짜증난 거겠지. 맞아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자존심도 높고 막 이런 막 치기와 질투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모든 거를 쌓아놨던, 나는 명문대생에 유명 대기업 기자에, 유명 방송국 기자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스펙 좋은 남자친구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 건에 우두두두두 다 무너진 거잖아. 자기는 명문대생을 나오지도 그냥 고졸에다가 거기다가 취업도 못한 백수에다가 남자친구도 결혼 반대 때문에 미쳐가지고 아예 애를 납치해서 죽였는데 그게 자신이 처한 현실인 거야. 근데 그게 모든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놨던 자신의 세계가 다 무너지게 됐고, 이 세계에선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거지. 내가 만들어온 내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자, 그녀가 사실은 아무런 말도 없었고 유언도 없었고 사형 직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그녀가 병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녀는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다 자막을 넣어왔어요. 사실 중간에 뭐 사람 이름도 언뜻 들리긴 하지만 사람 이름까지는 굳이 넣지 않았어요. 전 남자친구 이름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땡땡으로 표시는 하긴 했거든요. 자,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실게요. 정말 사랑했어요.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영신이가 영신이라고 주려고 다시 하고 싶었어요. 영신이가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눈물이 너무 가식 같지 않아? 정말 사랑했어요.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영신이가 영신이라고 주려고 다시 하고 싶었어요. 영신이가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역겹휴. 남의 인생 가정을 다 쫄딱 말아먹어놓고 이제 와서 저딴 식으로 쳐 울면은 뭐 씨. 너무 사랑했어요.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일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뭐 그 일이랑 뭘 하고 싶었어요. 이랬던 것 같아. 너무 사랑하고 제가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어요. 라면서 계속 자신의 입장만 말하고 있는 그녀. 그녀의 부모님은요. 그녀의 딸이 사망한 걸 알게 되자 실신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학생 명문 여대생의 그런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녀가 얻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녀가 그 재은 양의 사체를 유기했잖아요. 숙명여대에다가. 자, 그런데 이게 또 뒷얘기가 있어요. 범인이 학생 행사를 했던 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사건이 이렇게 되게 많아지는 시점에서도 아직 이 여대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있잖아. 그녀가 왜 이 숙명여대에다가 특히 또 음악대학 건물에다가 이 재은이를 살해를 하고 왜 이렇게 유기시켜놨는 줄 알아요? 들리는 말로는 음악 소리가 나잖아. 그럼 악기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 6살짜리 재은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재은이의 목소리를 그 악기 속에 감추려고 그래서 일부러 음대 건물에 데려가서 살해를 하고 유기를 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 비명 소리를 악기 소리에 묻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괴담인데요. 이 재은 양이 살해되고 나서 이 음악대학 건물에서는요, 아기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괴담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이 꿈꿨던 자신의 이상적인 현실을 위해서 한 가정을 너무나 무참히 파탄낸 그녀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받을 수도 없겠죠. 용서해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그녀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사형을 받았지만 나는 사형 말고 평생 그 약간 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평생 그 교도소에서 썩었어야 했다고 생각해. 만천하에. 나는 너무너무 이 영상이 옳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일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범이나 용의자의 얼굴이 다 나와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용의자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들이나 끌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보여주고 용의자 얼굴 꽁꽁 쓰면서 안 보여주는데 지금 이런 것같이 현장 그런 검증 같은 거 할 때도 얼굴을 다 보여줬거든. 옛날 방송에서는. 저는 지금도 용의자들의 얼굴은 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피해자의 얼굴은 보여주고 가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요즘 방송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자, 요즘에도 지금 정인이 학대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학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유아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자신보다 약한 아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K짱이 준비한 위험한 초대 홍순영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나는 댓글이 저를 더욱 으쌰으쌰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으스스한 사건과 심령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